안녕하세요. 교육평론가 이범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시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할 건데요. 우리나라 아시죠? 대학을 나왔냐 안 나왔냐? 또 대학을 나왔으면 어디를 나왔냐? 이거 굉장히 중요시하는 나라입니다. 학벌이라고 하죠. 또 스펙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뭐 심지어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이제 막 스펙 경쟁하느라 정신이 없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 학벌과 스펙이란 게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중시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의 가치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얘기를 좀 들여다볼 텐데요. 일단 이제 우리나라가 출신 대학이 굉장히 중요해진 이유가 뭔지를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우리나라는 대학의 서열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이나 일본에도 대학 서열이 있죠. 근데 미국, 일본의 대학 서열과 달리 우리나라는 이게 딱 한 차원이에요. 하나의 좌표로 뭐 들어보셨죠? 뭐 스카이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소성한 중경이시 뭐 쭉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 대학 서열, 일극화된 대학 서열이 굉장히 발달돼 있습니다. 이런 서열이 이제 별로 없는 나라가 이제 프랑스나 독일 같은 유럽의 나라들은 이제 이런 서열이 별로 없습니다만,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학벌주의, 출신 대학 따지는 거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부, 그러니까 관 쪽하고 민간 이쪽하고 좀 양상이 다르다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좀 더 쉽게 체감하는 거는 이제 정부의 학벌주의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이제 가끔 개각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누가 이번에 새로 장관이 됐다, 차관이 됐다, 또 검찰총장이 누구다, 또 대통령 바뀌면 뭐라 그러죠? 청와대 무슨 각종 수석 비서 뭐 이런 사람들, 자, 이 사람들 다 어느 대학 나왔습니까? 그렇죠? 서울대 중심의 스카이 출신들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많은 분들은 여기서 오해를 합니다. 야, 그건 스카이 출신 선배들이 위에 권력을 잡고 후배들을 끌어줘서 이렇게 된 거다. 그럴 것 같죠? 서울대 출신은요, 후배들 별로 안 끌어줍니다. 이게 의외로 약해요. 연고대는 조금 좀 신경 쓰는 편인데 특히 서울대 출신은 후배 그렇게 신경 많이 안 써요. 그러니까 이게 선배들이 끌어줘서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제도하고 연관이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 9급 공무원 어떻게 뽑습니까? 시험 보죠. 7급 공무원 어떻게 뽑습니까? 시험 보죠. 5급 공무원 뽑는 게 고시입니다. 지금 사법고시는 이제 최근에 없어졌으니까 이제 행정고시나 이제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보죠. 고시가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죠. 근데 이거를 통과하면 남들은 저 7급, 9급에서 시작하는데 이제 5급으로 시작을 해요. 조금 승진하면 1, 2급이 막 보입니다. 굉장히 유리한 거죠, 사실. 이런 고시와 같은 시험이 있는 나라도 있고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나라는 고시와 같은 시험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고위공무원들을 그냥 서류 심사하고 면접 보고 그냥 그렇게 뽑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또 우리나라 말고도 뭐 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고시 또는 그와 유사한 제도들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고시를 통과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려운 시험인데. 이 사람들은 예전부터 뭔가 싹이 보였겠죠. 시험을 잘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 입시하고 고시가 굉장히 비슷한 유형의 시험이에요. 자, 대학 입시 잘 보는 사람들이 어느 대학에 모이죠? 그렇죠. 대학에 서열화되어 있으니까 스카이에 모일 거 아니에요. 특히 옛날에 이제 서울대 더 많이 모였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고시를 보면 어느 대학 출신이 합격률이 높을까요? 그렇죠. 이미 이 사람들은 대학 입시를 통해서 시험을 굉장히 잘 보는 그런 유형의 인간들이라고 검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시 합격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합격자들의 다수가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뭐 인위적으로 끌어줘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대학에 서열화되어 있는데 어려운 시험, 이 고시로 사람을 뽑다 보니 그러니까 인재풀 자체가 스카이, 명문대 중심으로 형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학 서열 구조를 근본적으로 뭐 손보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는 한 앞으로 10년 뒤가 돼도 20년 뒤가 돼도 자, 누가 새로 장가야 된다 그러면 이 대학 출신들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거 바꾸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민간의 학벌주의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정부 얘기했고요. 민간, 보통 회사라고 부르는 민간 기업들 이런 데를 보면 이 민간의 학벌주의가 강해진 데에는 그 우리나라의 아주 독특한 경제 성장 방식이 영향을 줬습니다. 여러분 저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기억나세요? 네.
이거 기억나시면 저랑 같은 시대를 사셨던 얘기인데 꽤 연배가 있으신 분들인가 보네. 사실 이제 요즘 젊은 분들은 사실 이거 다 책에서 배우는 건데 저마도 어렸을 때 이제 TV 뉴스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쓴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이런 말을 처음 쓴 나라가 어느 나라일 것 같습니까? 미국 아닙니다. 일본 아닙니다. 미국, 일본, 우리나라에 영향을 제일 많이 준 나라죠. 근데 놀랍게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말을 처음 쓴 나라는 이 세상에 소련입니다. 실제로 1920, 30년대 이름이 똑같아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걸로 그 당시 엄청난 성장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부가 경제를 계획한다는 거잖아요. 정부가 경제를 계획한다. 그러니까 이게 자유시장 경제 같아요? 사회주의 경제 같아요? 자유시장 경제와는 거리가 좀 먼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독특한 성장 방식이에요, 사실. 자, 그러면 정부 주도 성장 이게 굉장히 강한 나라다. 정부가 뭐 심지어 막 계획을 하고 막 민간 기업을 통제를 한다. 그러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냐면 어지간거의 갑은 정부가 됩니다. 정부의 이제 고유 관료들 있죠. 이 사람들이 갑이에요. 내가 아무리 회사 사장이라도 꼼짝 못해요. 왜냐하면 쟤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회사가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으니까. 심지어 뭐 정권 눈밖에 나면 막 한 방에 날아가 버리고 뭐 이런 경우들도 우리가 과거엔 종종 봤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회사 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회사 사장인데 자, 쟤들이 갑이야. 쟤들에 의해서 우리 회사의 운명이 달라져. 그럼 여러분은 되도록이면 어떤 사람을 주변에 데리고 있고 싶겠습니까? 제가 갑이면 갑하고 친한 사람을 데리고 있어야 됩니다. 갑을 관계가 확실하면 연고가 중요해집니다. 우리나라에 3대 연고가 있죠. 혈연, 지연, 그리고 학연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선후배 관계가 굉장히 가까운 관계예요. 이거 의식을 못 하셨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가 워낙 익숙하니까. 자, 이 문화가 지금 대학에 지금도 남아있대요. 제가 대학 다닐 때도 있었는데 지금도 있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대학교 3학년 학생인데 1학년짜리 후배를 만났어요. 오늘 난생 처음 만난 후배랑 야, 나 이름이 뭐야? 반갑다 인사를 했습니다. 자, 친할 리가 없죠? 왜? 오늘 처음 만났으니까.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얘한테 점심값을 내줍니다. 저녁이 되면 술값도 내줍니다. 이상하지 않으셨습니까? 다음날 또 만나면 또 사줍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 사줘요. 이거 사실 굉장히 독특한 관계예요. 우리나라 선후배 관계가. 근데 정부의 고위 관료들, 저 갑들, 이 사람들이 어느 대학을 나왔을까요? 힌트. 고시 패스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스카이 출신들이죠. 그래서 민간 기업에도 스카이 출신이라는 이 학벌 배경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왜? 쟤들이 갑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부도 그렇고 민간 기업도 그렇고 중요한 자리들을 다 이 명문대 출신들이 독식을 합니다. 실제로 통계가 있어요. 미국, 일본, 한국의 주요 기업의 임원진 가운데 명문대 출신이 몇 퍼센트냐. 뭐 사실 이게 약간 애매하긴 해요. 왜냐면 어디까지를 명문대로 볼 거냐. 뭐 경계가 좀 불명확하긴 한데 대충 통계낸 연구를 보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훨씬 높고요. 일본보다도 높습니다. 일본이 좀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나라인데도 우리나라 학벌주의가 사실 일본보다 강한 거예요. 그래서 정부나 민간 기업이나 다 스카이판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얘기 들으면 이제 점점 이제 뭐 기분이 별로 안 좋아지고 스카이 안 나온 분들은 애 교육시키는 분들은 점점 막 걱정도 막 되시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문제, 자, 다음 중 이미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세 가지 요소를 제시했는데요. 자, 세 가지 중에 이미 달라진 것은 뭘까? 자, 1번 대학 서열화, 2번 정부의 학벌주의, 그러니까 이 시험으로 관료를 뽑는다. 3번 정부 주도 경제 성장. 자, 1, 2, 3번 중에서 이미 달라진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요즘 정부 주도로 뭐 성장했다더라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죠. 너무 오랫동안 못 들어서 이거 좀 기억도 잘 안 납니다. 그렇죠. 요즘 무슨 산업, 뭐 해운업이나 조선업이 어렵다 그러면 정부가 뒤치다꺼리 하는 거죠. 주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일어날까요? 정부에서 먼저 일어날까요? 민간 기업에서 먼저 일어날까요? 그렇죠. 민간 기업에서 먼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쟤들이 더 이상 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옛날에는요 정부가 민간 기업에 특혜를 줬어요. 진짜 온갖 특혜를 줘서 이 회사들을 키웠습니다. 근데 요즘 정부가 만약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누군가 교도소를 가야 됩니다. 완벽하게 바뀐 거예요. 쟤들이 더 이상 갑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 재미있는 그래프입니다. 우리나라 천대상장사,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이나 코스닥에 올라가 있는 이제 어지간한 회사들 다 통틀어 가지고 임원진이니까 이제 이사급, 그렇죠? 이사급 중에서 스카이 출신이 몇 퍼센트냐? 또 CEO 이 중에서 이제 특히 CEO니까 이제 대표이사죠, 사장님 중에서 뭐 스카이 출신이 몇 퍼센트냐? 예를 들면 2007년만 봐도 우리나라 1000대 기업 중에서 CEO, 즉 대표이사가 스카이 출신 비율이 무려 60% 가까이 됐습니다. 단 6년이 지나요. 2013년이 되자 40% 밑으로 떨어집니다. 요즘은 더 떨어졌습니다. 30% 중반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사이에 아주 급격하게 기업의 중요한 자리 중에서 스카이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줄어든 거죠. 자, 이 중에 이제 꼭 꼬집어서 서울대만 낸 통계가 있습니다. 100대 기업이니까 이건 이제 진짜 큰 기업입니다. 막 매출이 조 단위로 나오는 뭐 그런 기업들인데 이 100대 기업의 CEO, 그러니까 대표이사 가운데서 서울대 출신이 몇 퍼센트냐? 보면 20여 년 전 1994년에는 100대 기업의 대표이사 중에 서울대 출신이 54%. 그러니까 우리나라 100대 기업 그 대표이사 뭐 모임 같은 걸 하면 약간 서울대 동문회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절반 이상이 서울대니까. 근데 2017년이 되자 이게 25% 이하로 떨어집니다. 물론 한 20여 년의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예전에 비하면 상당히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정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부가 아니라 민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또 재미있는 통계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사가 뭡니까? 전자죠. 이제 임원 이 사람들이 어느 대학 출신이냐 이런 게 다 공개가 돼 있거든요. 아주 비밀 자료가 아니라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공개되어 있는데 서울대가 8.8%밖에 안 돼요. 성균관대 7.6%, 연세대 7%, 고려대 6.8%, 카스트도 5% 있네요. 한양대 5% 뭐 등등. 그리고 이제 경북대, 서강대 이런 데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 출신이 또 한 절반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왜 잘 모를까요? 뉴스에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뉴스에 뭐가 나오죠? 정부 쪽 기사가 나오죠. 누가 장관이 됐다더라, 차관이 됐더라, 검찰총장이 누구라더라. 근데 프로필을 보면 다 스카이 출신입니다. 근데 지금 민간 기업의 임원진이나 뭐 CEO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느냐 이거는 뉴스에 나오질 않습니다. 경제신문 정도로 봐야 사실 나와요. 제가 보여드린 자료들도 대부분 경제신문 정도에는 보도가 됐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간에서는 꽤 빠르게 변화가 일어나지만 그것을 느끼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잘 알려지질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변화가 이제 민간 경제를 중심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학벌과 스펙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떨어졌습니다. 이 떨어진 이유를 좀 살펴보면 일단 정부주도 경제가 끝났다는 거예요. 정부주도 경제가 끝나니까 아까 무슨 말씀드렸죠? 갑을 관계가 확실하면 연고가 중요해진다. 근데 이제 이런 갑을 관계, 정부가 갑이고 기업이 을인 이런 관계가 이제 해체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연고의 중요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누가 승진하느냐 기업에서 민간 기업은 그냥 실적 좋은 사람이 승진하는 거지. 뭐 내가 배경이 누구 뭐고 뭐 내 연줄에 어떤 사람이 있고 이런 게 민간에서는 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거 웃지 못할 얘기인데요. 도련님 공주님이 굉장히 늘고 있다. 이건 실제로 기업에서 채용하는 분들, 기업에 가면 이 인사과가 있고 채용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도련님 공주님이 그렇게 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멀쩡하고 허우대도 좋고 뭐 스펙도 좋아서 뽑았더니 인간이 도련님인 거예요. 인간이 공주님인 겁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이 중에도 자녀분들을 도련님 공주님으로 키운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우리나라 평균적인 이를테면 중고생들이 한 달에 설거지를 몇 번 할 것 같습니까? 그렇죠. 다 도련님 공주님으로 키우신 겁니다. 실제로 어떤 말씀들을 하냐면 이분들이 기업에서 이제 누구 채용해서 이제 어디로 이제 발령을 보내면요, 엄마들이 그렇게 전화한다는 거예요.
의뢰를 왜 거기로 발령보냈냐고. 그럴 분들이 여기도 적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또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퇴직률이 굉장히 높다. 이직률이라고 하죠. 이직률. 그러니까 기업에 이제 신입사원으로 들어왔다가 1년 안에 그만두는 비율이 우리나라가 무려 25%나 되는데, 그러니까 4분의 1이 1년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죠. 야, 그건 전체 평균이니까 그렇지. 우리가 선호하는 대기업 정규직이나 뭐 공기업 이런 데 들어가면 잘 달리지 않겠느냐. 꼭 그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대기업 정규직으로 한정해도 1년 안에 그만두는 비율이 15%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물론 이게 평균이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회사는 2-3년이 지나면 20-30%가 날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사장님이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잘 회사에 붙어 있을 만한 사람들을 뽑아야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뽑았길래 금방금방 이렇게 막 그만두는 거야? 손해가 많이 나니까. 그럼 사장님이 누구로 혼낼 것 같습니까? 그렇죠. 채용 담당자를 혼내는 거죠. 아니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뭐 서류 팍 집어던지면서 야, 이 XX야 뭐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일을 이렇게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미 혼나서 다 통계를 내본 겁니다. 어떤 통계냐? 어떤 집단이 이직률이 높나? 통계를 다 내봤는데 두 집단이 이직률이 높다는 게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두 집단이 서울 강남 출신과 명문대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기업들이 채용 방식을 바꾸려고 노력하거든요. 그걸 쇼하는 거 아니에요. 쇼하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기업에서 인사 채용을 담당하는 이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이직률이 높다라고 하는 게 자기들한테 굉장히 큰 압력으로 작용한다.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적어도 이렇게 완전히 쇼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이제 학벌과 스펙의 어떤 가치를 변화시키는 세 번째 요인이 우리가 선호하는 정규직.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정규직을 도대체 어떤 식으로 고용하느냐. 이 방식, 대기업 정규직 고용 방식이 과거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회사는 분명히 학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만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회사에. 근데 이상하게 아직까지 우리나라 많은 회사들은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만 채용을 합니다. 즉 정기 채용을 해요. 정기 채용에서 아직도 큰 회사들은 진짜 몇백 명씩 뽑습니다. 일단 이제 몇백 명 뽑아놓고 이 사람들은 이제 교육과 훈련을 시켜가지고 너는 뭐 무슨 부서, 너는 무슨 부서, 너는 무슨 부서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합니다. 자,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채용할 때는 얘가 무슨 일을 하게 될지 모르고 뽑는 거예요. 약간 특이하죠? 얘가 나중에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정확히 모르는 가운데서 일단 뽑습니다. 이게 어디서 배워온 거냐면 사실은 이제 일본에서 배워온 건데, 일본이 고도 경제 성장기가 우리보다 빠르게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보다 일찍 고도 경쟁을 이제 경제 성장을 겪었는데, 그때는 구직난이 아니라 구인난입니다. 사람을 이제 막 필요로 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대학 졸업하는 사람들을 일본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막 쓸어 담습니다. 그래서 채용 시기가 점점 앞당겨져서 나중에는 4학년 초만 돼도 채용을 해요. 채용이 이미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일단 쓸어 담아야 되니까. 구인난이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제 쓸어 담아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 나중에 이제 배치를 하는 이런 이제 모델이 일본에서 확립이 되었고, 이제 우리나라도 일본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이걸 그대로 이제 받아들인 건데요. 근데 이 구인난이 계속되진 않고 나중에 이게 구직난으로 바뀌죠. 그렇죠? 사람들은 이제 무조건 막 쓸어 담아야 됐던 이 시기가 이제 지나고 점점점 경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골라 뽑을 수 있게 돼요. 자, 생각해 보세요. 정기 채용에서 교육 훈련 시켜서 배치하는 이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여러분이 채용 담당자예요. 그래서 누구를 이제 골라 뽑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뽑겠습니까? 얘가 나중에 무슨 일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하는 사람, 저것도 잘하는 사람, 그것도 잘하는 사람, 영어도 잘하는 사람. 왜? 나중에 영어 필요한 부서에 배치됐다 영어 못해서 버벅거리면 채용 담당한 내가 욕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만약 채용 담당자라면 이것저것 다 잘하는 올라운드 플레이어 멀티 스펙 인간을 뽑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스펙 중심으로 뽑는 게 이 상황에선 상당히 당연하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변화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지금 요즘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일본보다 빨리 변합니다, 사실. 그러면 이 정규직 고용 형태가 일본식에서 이제 다른 방식으로 바뀐다는 건데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서구식, 즉 미국이나 유럽 방식으로 이제 바뀝니다. 그럼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사람을 어떻게 뽑길 그래? 일단 정기 채용이 별로 없습니다. 대체로 수시 채용입니다. 수시 채용인데 누가 뽑냐? 예를 들면 내가 기업의 팀장이라고 쳐보세요. 한 3, 40명 팀원을 데리고 있는 꽤 규모가 있는 팀의 팀장입니다. 그러면 미국이나 유럽의 기업들은 우리나라 기업에 비해서 인사과가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누가 뽑냐? 내가 뽑거든요. 팀장 정도 되면 물론 내 옆에 인사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긴 있습니다. 이 사람하고 상의해서 야 우리 팀에서 어떤 사람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공진해서 사람 뽑자 해서 이 사람이랑 상의해서 내가 공진하고 내가 뽑아요. 근데 다음 달이 됐어요. 우리 회사의 또 다른 팀에서 또 어떤 사람 필요하다고 공진해서 사람을 뽑아요. 또 그 다음 달이 됐더니 또 우리 회사의 또 다른 팀에서 공진해서 사람을 막 뽑아요. 저 뭐예요? 수시 채용해서 즉시 배치하는 거예요. 아까와는 상당히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지냐? 뽑을 때 얘가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알고 뽑아요. 무슨 일을 하게 될지 모르고 뽑는 것과 굉장히 다른 상황이 됩니다. 얘가 무슨 일을 할지 알고 뽑는 거죠. 그래서 뽑자마자 바로 야, 너 일 뭐 내일부터 당장 시작해 라고 주는 겁니다. 물론 이 변화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있고, 근데 제가 시간 관계상 그걸 다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어쨌든 추세상 이런 것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에서 팀장으로서 지금 누구 필요하다? 자, 사람들이 이제 쭉 지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을 뽑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일 제일 잘하게 생긴 사람을 뽑습니다. 멀티스펙이 아니라 전문성을 가지고 뽑는 거죠. 그 일 제일 잘하게 생긴 사람 뭐야? 이 일에 제일 전문적으로 맞는 사람이 누구야? 이걸 보게 됩니다. 근데 전문성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뭐냐면 경력입니다. 그 지원 사람 중에 누굴 보니까 제가 뭐 바로 한 몇 달 전까지 뭐 어떤 회사에서 비슷한 일을 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뭐 평판도 괜찮고 뭐 실적도 괜찮습니다. 알아보니까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가 제일 이 일을 잘할 것 같구나. 전문성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경력이 왜 중요하냐? 전문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즘 취업 준비하는 20대 후반 젊은이들 뭐 이런 친구들 만나보면 굉장히 헷갈려합니다. 왜 헷갈려냐? 스펙이 중요하다 그래서 대학 다닐 때 여러 개 스펙을 이제 막 딴 거예요. 근데 어떤 회사에 지원을 해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묻는 거죠. 그 회사에서. 네 경력이 뭐니?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아니, 난 스펙 중요하다서 스펙만 열심히 땄는데 갑자기 네 경력을 물어보니까 이거 벌써 정규직 고용 형태가 달라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기업에서 요구하는 어떤 내용도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과도기라는 겁니다. 과도기니까 아직도 상당수 회사는 그냥 학벌과 스펙 좋은 사람도 그냥 골라 뽑습니다. 근데 다른 회사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10년, 20년 지나서 뭐 지금 어린이들이 만약 젊은이가 되면 좀 상황이 바뀔 겁니다. 대세가 이제 좀 기울어져 있겠죠. 하지만 지금 당장은 굉장한 과도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젊은이들이 단순히 뭐 좋은 일자리가 줄고 취업이 힘들어서 뭐 이렇게 고통스럽다 그런 것도 있지만 헷갈리기도 하는 거예요. 어느 장단에 발을 맞춰야 될지 헷갈리는 거죠. 여러분도 이 상황이면 굉장히 헷갈릴 겁니다. 이게 업종별로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정기 채용에서 교육 훈련에서 배치하는 이 방식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업종이 있는데 대표적인 업종 금융업, 은행 같은 데 들어가려면 아직도 학벌과 스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나라 주요 산업 중에서 제일 문화적으로 보수적인 산업이 사실 금융업이에요. 왜? 정부 입김이 아직도 강해요. 여러분 관피아라고 들어보셨죠? 관피아. 근데 금융 쪽은 모피아라고 아예 이름이 따로 있어요. 관피아 중에서도 금융 쪽은 아예 모피아라고 따로 부르고 그래서 저 고위 관료들 물론 이제 고시 합격한 스카이 출신들이겠죠. 이 사람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고 그래서 금융업계에서 뭐 은행장 뭐 이런 식으로 승진하려면 스카이에 나와야 됩니다. 근데 자 이게 우리나라에서 문화적으로 제일 보수적인 이런 업종 산업이라고 했을 때 반대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좀 문화적으로 제일 개방적인 업종 어디냐? 그게 IT 소프트웨어 업계입니다. 저기 뭐 판교 이런 데 가면 이제 그런 회사들 많이 있죠. 정기 채용을 얼마 뽑지 않습니다. 정기 채용이 아예 없는 회사도 있고 있다 해도 얼마 안 뽑아요. 되게 그때 뽑습니다. 심지어 어떤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람 어떻게 뽑나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우리 회사는 언제든 인재를 등용하고 있으니 아무 때나 이력서를 내세요. 이런 경우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종마다도 굉장히 편차가 다르고 또 과도기라서 헷갈리긴 하는데 어쨌든 점점 정기 채용에서 교육 훈련에서 배치하는 이 방식에서 전문성 있는 사람을 가려서 즉시 뽑아서 수시 채용에서 즉시 배치하는 이 방향으로 점점 조금씩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다만 지금 이제 청년들은 과도기라서 굉장히 헷갈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지금 제가 학벌과 스펙의 가치가 예전에 비해서 하락했다, 낮아졌다. 이유를 한 3가지쯤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정부 주도 경제가 끝났다. 이건 굉장히 좀 거시적인 어떤 사회 구조적 변화를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뭐 이직률이 높고 도련님 공주임이 늘었고 이건 실제로 이제 채용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실무자들이 느끼는 고충 이런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마지막 이거는 한 그 중간쯤에 정규직을 이제 어떤 식으로 채용하고 어떤 식으로 관리하느냐 이 방식과 관련된 건데 그러니까 이 3가지가 다 굉장히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근데 이 3가지가 동시에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시에. 굉장히 차원이 다른 문제이지만 이게 동시에 변하기 때문에 결국 학벌과 스펙의 가치가 이전 같지 않은데 애들은 옛날에는 무슨 대학 간판 이런 거 있으면 어디든 쑥 밀고 들어갔었는데 요즘 아니라고 그러던데 걔네들도 뭐 열심히 막 고민하고 준비한다 그러던데 그게 사실 이제 이런 데서 유래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스펙을 중시했는데 앞으로 점점 갈수록 전문성을 중시한다더라.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자, 이과는 전공이 곧 전문성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컴퓨터공학을 전공한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같은 거 이제 전문적으로 막 배운다. 그걸 열심히 배우면요. 사회에서 상당히 전문성을 인정해 줍니다. 내가 건축을 배운다. 그래서 대학에서 건축가 가서 열심히 또 건축을 배웠다. 그 열심히 배우면 사회에서 꽤 전문성을 인정해 줍니다. 문제는 문과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이과가 많을 것 같습니까? 문과가 많을 것 같습니까? 현재 아직 문과가 더 많습니다. 옛날에는 이과가 한 60%, 문과가 한 40%였던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문과가 점점 인기가 올라가고 이과가 인기가 떨어지죠. 특히 한 20년 된 얘기입니다만 IMF 외환위기 이후에 이과에서 공부 잘했던 사람들이 이제 대기업의 연구원으로 있다가 많이 잘리는 걸, 해고되는 걸 이제 그때 학부모들이 목격하고 야, 너 의사 이런 거 될 자신 없으면 무조건 문과로 가라. 그래서 이공계 기피 현상이 상당히 심해졌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바닥을 찍었던 때가 2003년인가에 우리나라 고등학생 중에서 이과생 비율이 27%까지 줄어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과 60%였다가 27%까지 계속 줄어들다가 이때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갑니다. 요즘 이과가 다시 많아진 배경에는 자, 요즘 이과 문과 중에 어디가 더 취업이 잘 된다고 그러죠? 이과라고 합니다. 특히 이공계 전공이 확실히 더 채용이 잘 되던데?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재계 서열 순위를 보세요. 재계 서열 순위를 보면 1등에서 4등까지가 주력이 제조업과 IT입니다. 5등가에 유통 서비스가 나오는데 이게 미국이나 유럽하고 달라요. 미국이나 유럽의 재계 서열 순위를 보면 1, 2, 3등이 다 유통 서비스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유독 아직 제조업, IT 이런 쪽에 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물론 이제 그래서 또 그쪽에 수출도 많이 하고 아시다시피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이공계에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정이 점점 좀 알려지면서 그러면서 다시 지금 이과가 한 45% 정도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근데 여전히 한 50% 넘게는 문과라는 얘기죠. 그럼 문과는 문제가 뭐냐? 문과는 전공으로 전문성을 인정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문과에서 그나마 채용이 제일 잘 된다는 데가 경영 뭐 이쪽이거든요. 근데 내가 대학 가서 경영학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러면 사회에서 전문성을 인정해 줄 것 같습니까? 그리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문과 쪽에서 어지간한 전공 학부 수준에서 해봐야 사회에서 전문성을 그리 많이 인정해 주질 않아요. 더구나 우리나라는 더 심하죠. 왜? 우리나라는 주력 업종이 아직도 제조업 IT 이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문과는 전공으로 부족하니까 전공 이외에 관심 분야가 필요하다. 자, 우리 애가 만약 먹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오늘부터 얘기해야 됩니다. 애한테. 진지하게. 야, 내일부터 너 더 전문적으로 먹어봐라. 일단 뭐 여러 가지 뭐 한식, 중식, 일식 뭐 먹어보고 자, 그것만 해야 되나요? 일단 공부를 해야겠죠? 그럼 요즘 먹는 것과 관련해서 제일 TV에 자주 나오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백종원 씨라든지 황교익 씨라든지 뭐 이런 분들 있죠? 이 사람들이 쓴 책을 한번 인터넷 서점에서 검색해 보세요. 그것만 여러 권 읽어봐도 보이는 시야가 좀 달라집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먹는 게 사실 단순한 게 아니죠. 엄청난 산업을 끼고 있잖아요. 무슨 산업? 식품 산업과 외식 산업을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료가 어디서 오나를 생각해 보면 농업수산업과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배경을 가진 산업적 배경을 가진 거예요. 먹는다는 게. 그러면 이게 과거엔 어떤 재료가 어떤 식으로 유통돼서 어떻게 가공되는데 요즘은 또 어떻게 유통돼서 뭐 또 가공이나 조리 방법이 달라졌겠죠?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또 뭘 알아야 됩니다. 과학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화학 같은 걸 알아야 돼요. 앞으로 이제 고교학점제 해서 요즘 문이과 관계없이 이제 앞으로 가면 고등학교에서 자기가 배우고 싶은 거 이렇게 골라서 배울 수 있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또 굳이 고등학교가 아니라도 대학 가서도 자기 전공 교양 필수 이런 것만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학과의 전공 과목 같은 것도 들을 수 있어요. 원래 잘 안 찾아보셔서 그렇지 다 그 길이 있습니다, 사실. 그 내가 문과로서 이제 뭐 경영 뭐 이쪽 전공하고 있지만 내가 식품 산업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 그런 것들 얼마든지 공부해 볼 수 있어요. 물론 그 전공한 사람만큼 공부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문과 기질이 강한 것 같지만 자동차를 좋아한다.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 동네 누구를 사귀어야 되냐? 카센터 사장님을 사귀어야 됩니다. 많은 학부모들은 아니 우리 애는 정비공이 될 게 아닌데요? 아니 정비공이 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동차는 기계예요, 기계. 공장에서 만드는 공산품입니다.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문과는 전공만으로 안 되고 사실 어떤 분야, 특히 이게 이제 산업하고 연관이 있는 분야면 더 좋을 텐데 이런 것과 연관된 소양을 쌓아가는 것이 사실 필요해요. 그러면 나중에 채용 시장에서 유리해집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멀티스펙보다는 전문성을 따지는 쪽으로 조금씩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요즘 학부모님들한테 꼭 하는 얘기가 효자 효녀의 기준이 바뀌었다. 요즘 어떤 사람들이 효자 효녀냐. 하고 싶은 게 있는 사람이 효자 효녀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이런 큰 추세의 변화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전문성 이전에 이제 기본기도 필요하겠죠. 뭐 언어적 능력이라든지 사회적 능력 이런 거는 뭐 뭘 전공하든 어떤 전문성을 가지든 상관없이 이제 기본으로 필요한 거고 사실 우리나라 교육에서 잘 안 되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학생들이 말을 잘 못하죠. 글을 잘 못 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굉장히 죽도록 공부는 많이 시키지만 사실 자기가 정보를 수합하고 정리하고 자기 거로 만들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식의 능력, 이게 기본기인데 사실 이런 기본기를 익히는 데는 상당히 우리나라 교육이 취약합니다. 어찌됐든 기본기라는 게 기본적으로 필요하긴 하지만 사회적 능력, 언어적 능력 하지만 어쨌든 전문성이라는 것이 이과, 문과에 있어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좀 추구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선발 방식도 경력직이나 인턴 채용에 넣는다든지 추천서나 동료평가 우리나라 헤드헌터들이요 비밀리에 동료평가 같은 걸 많이 모으러 다닙니다. 왜? 일하면서 옆에서 보고 평가하는 게 굉장히 정확하다는 거죠 사실. 그리고 또 면접이 중요해지는데 한 번 보는 면접 말고 이제 여러 번 보는 다면 면접. 그래서 사실 한 번 보는 면접은 뭔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미용실의 도움을 받습니다. 또 성형외과의 도움도 받습니다. 또 요즘 면접 대비 사교육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막
모범답안을 달달 외워가는데 면접 전문가들의 주장에 의하면 여러 번 보는 다면 면접을 보면 대충 그 밑바닥을 볼 수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뭐 여러 회사들에서 면접을 뭐 세 번 본다, 네 번 본다, 5번 본다, 6번 본다 그런 회사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 추세입니다. 그래서 선발 방식도 이전과는 굉장히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태까지 내 탈스펙, 좀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어쨌든 스펙의 중요성이 좀 떨어지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서 또 많이 들어본 말이죠? 양극화. 이거는 또 무슨 상관이 있어? 자, 우리나라 대기업 고용은 지난 30여 년간 별로 늘지 않았어요. 중소기업 고용이 계속 늘어서 지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고용 비율이 한 2대8 정도 됩니다. 근데 대기업 임금을 100이라고 했을 때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이 1980년대에는요 90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응팔 보셨습니까? 그런데는 그 시절에는 어느 회사에 다니는지에 따라서 월급 차이가 많이는 안 났던 시대입니다, 사실.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떨어지죠. 지금은 대기업 평균 임금을 100이라고 했을 때 중소기업 평균 임금이 60대에 불과하고 제조업으로 한정하면 50대에 불과합니다. 자, 우리나라 굴지의 자동차 회사의 직원 평균 연봉이 9,400만 원. 물론 이건 정규 노동만은 아니에요. 되게 잔업이다, 이 야근도 많이 하고 이런 거긴 합니다만 어쨌든 상당히 높은 연봉인 것 같죠. 근데 이게 1차 하청업체로 가면 갑자기 5,700이 됩니다. 평균 연봉이. 2차 하청업체로 가면 3,400. 3차 하청업체로 가면 2,300.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임금 격차가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재벌 중심 경제라든지 재벌이 가진 어떤 지배력 이런 것들을 사실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임금 격차가 이제 엄청난 나라입니다. 자, 재미있는 이 그래프인데요. 이 그래프 선이 두 개가 있죠. 막대기가 좀 엷은 막대가 있고 진한 막대가 있습니다. 엷은 막대는 비정규직으로 1년 근무하면 그 안에 정규직으로 몇 %전환되나? 1년 안에. OECD 평균이 여기 표시는 안 돼 있습니다만 35%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OECD에서 꼴찌입니다. 11%입니다. 자, 진한 막대는 뭐냐? 진한 막대는 비정규직으로 3년 근무하면 그 안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입니다. OECD 평균이 50이 넘어요. 5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OECD 평균적으로 비정규직으로 3년 근무하면 그 안에 한 절반 정도는 정규직 전환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정규직 전환 비율이 역시 꼴찌예요. 22%. 요즘 이 청년들이 이걸 알고 있습니다. 모를 리가 없죠. 물론 숫자까지 알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이런 상황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눈높이를 낮춰서 일단 비정규직, 뭐 중소기업 비정규직 이런 데 취업을 하고 나중에 뭐 경력직 채용이나 이제 다른 올라갈 방법을 찾아보자. 자, 이게 첫 번째 전략입니다. 아니야. 대기업 정규직 취업이 될 때까지 또는 공무원 시험이 될 때까지 재수도 하고 삼수도 하고 사수도 할 거야. 이게 두 번째 전략입니다. 여러분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중에 어느 전략을 택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도 좋은 전략이죠. 일단 눈높이를 낮춰서 취업을 하고 후위를 노리자. 근데 그러려고 하고 보니까 여기 전환율이 너무 낮아서 잘못하면 여기 평생 갇힐 것 같은 공포심이 드는 거죠. 여러분도 막상 이 상황에서 여러분 보고 실제 상황인데 판단해라 그러면 두 번째로 쏠릴 겁니다. 네. 첫 번째로 가기가 너무 공포스럽기 때문이죠. 평생 거기서 쳇바퀴 돌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 두 번째로, 그러니까 대기업 정규직이나 무슨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면서 재수, 삼수, 사수 하는 거에 대해서 개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개탄할 만한 일이긴 한데 그게 이 청년들이 배가 불러서 그렇다. 그건 약간 좀 잘못된 인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전문적인 말인데 노동시장이 이중화됐다라고 표현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전략, 두 번째 전략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양자택일 상황이 되니까 사실 첫 번째로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비정규직 비율이 OECD 회원국가 중에서 네 번째로 높은 나라고 소득 불평등도가 세 번째로 높은 나라고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지금 1, 2등을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아까까지 얘기했던 뭐 탈스펙, 탈학벌, 뭐 스펙과 학벌의 가치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 뭐 그 얘기는 도대체 어디로 간 거냐? 여기 한 장으로 다 정리가 됩니다. 자, 이게 뭔지 아시겠죠? 대기업 대 중소기업, 정규직 대 비정규직, 원청업체 대 하청업체. 여러분은 또는 여러분 자녀분은 왼쪽으로 가길 원합니까? 아니면 오른쪽으로 가길 원합니까?
인지상정이죠. 당연히 왼쪽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탈스펙이라는 것은 왼쪽에서 이루어지는 변화입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정규직 채용하고 고용하는 방식은 옛날하고 분명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달라지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멀티스펙인 사람을 이제 뽑아가지고 교육훈련해서 배치하는 게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그러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면 학벌이나 스펙은 사실 덜 봐도 되는 거죠. 심지어 안 봐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이제 채용해서 바로 이제 활용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점점 바뀌고 있으니까 그 왼쪽의 노동시장은 분명히 변화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양극화란 말은 무슨 뜻이냐? 양극화는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왼쪽과 오른쪽의 격차가 우리나라가 OECD 비슷한 나라들보다 상당히 심해졌고 또 옛날보다도 우리 과거보다도 상당히 심해졌다는 거예요. 사상 최악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즘 청년들이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가 엄청 벌어진 현상에 대해서 세 글자로 요약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죠? 들어보셨잖아요. 헬조선이죠. 그래서 헬조선은 이 노동시장의 이런 구조에서 왼쪽과 오른쪽의 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차이 또는 차별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탈스펙은 왼쪽 노동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탈스펙 좋은 거예요. 왜? 아니 학벌이나 이런 거 좀 덜 보고 쉽게 해서 네 실력, 네 전문성을 가지고 뽑자. 나름 더 공정하게 뽑자는 거고 그거 좋은 겁니다. 근데 탈스펙을 많이 한다고 해서 양극화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왜? 이건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금 두 종류의 신호가 같이 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탈스펙이라는 신호가 오고 있고 또 하나는 양극화라는 신호가 오고 있는 거죠.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자, 탈스펙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아까 지침이 있었습니다. 스펙보단 전문성이다. 전문성은 이과는 어쩌고 문과는 어쩌고 제가 쭉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탈스펙에 대해서는 개인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겠다. 어떤 식으로 내가 이 상황에 또는 이 세상에 대처해야겠다. 이런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탈스펙에 대해서는 개인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자, 양극화, 이건 개인적으로 대응이 가능합니까? 이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죠? 로또라도 당첨되면 모르겠는데 아니면 드라마에 가끔 나오죠. 나도 몰랐던 출생의 비밀이 숨겨져 있어서 재벌 할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개인적 대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극화는 어떻게 대응하는 거냐? 이거는 사회적, 집단적, 정치적으로 대응하는 거죠. 우리가 사실 여러 가지 자아를 가지고 살잖아요. 여기 이제 여성분들이 꽤 오셨는데 내가 누군가의 딸이기도 하죠. 또 자식이 있다면 누군가의 엄마이기도 하죠. 누군가의 친구이기도 하죠. 그때마다 서로 다르게 행동하죠. 행동 방식이 다르잖아요. 기준도 다르고. 친구한테 엄마한테만큼 그렇게 못되게 굴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 가지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생활인이라는 자기 정체성이 있어요. 나의 개인적 삶을 일구어 가야 되는 생활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무엇에 대응하는 거냐? 바로 탈스펙에 대응하는 거죠. 대응하는 방식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스펙에서 전문성으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또 생활인이기도 하지만 시민, 약간 수식어를 붙이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또 정치에 나름 관심도 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 이런 얘기도 하고 투표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또 열의가 더 넘치는 분은 뭐 다른 활동도 막 하시고 그렇죠?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으로 뭐에 대응하는 거냐? 바로 양극화에 대응하는 거죠. 야, 이거 이렇게 되면 이 나라 잘못하면 망하겠어. 청년들이 얼마나 힘들겠냐? 그러니까 이게 투표를 해서 또는 다른 방식으로 활동을 해서 이걸 바꿔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딸이기도 하면서 엄마이기도 하면서 친구이기도 한 것처럼 생활인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시민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양극화에 대해서는 시민으로서 대응하는 것이고 그리고 탈스펙에 대해서는 생활인으로서 개인적 대응을 하는 것이죠.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오해하기 쉬운 개념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탈스펙, 탈학벌
스펙과 학벌의 가치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 한 20년 전 이런 때에 비하면 상당히 좀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것이 이제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되었나, 지금 과도기라서 헷갈리긴 하지만 이런 것을 우리가 들여다보았고, 그것과는 동시에 나타나긴 하지만 다른 차원에서 양극화라는 현상이 또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 동시에 대응해야 됩니다. 동시에 대응은 이제 어떤 식으로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편견 있죠? 사람을 평가할 때 어느 대학 출신인지부터 보는, 이런 거 조금 앞으로 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네. 그리고 양극화, 이게 사실 개인적으로 대응하거나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집단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도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오늘 강의 목표를 다 100% 달성했네요. 여기서 오늘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